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금융 리포트 2024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아나운서 문소리입니다. 저희 문화일보는 디지털 금융혁명의 물결 속에서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첫 개최 이후에 올해 5번째로 금융 전문 포럼인 문화금융 리포트 2024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오늘 포럼은 AI 시대와 금융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금융 서비스의 현재와 미래를 모색하고 디지털 혁신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도전에 과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탐구해보는 시간으로 함께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분야별 전문가들의 발표와 패널 토론을 통해서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준비했으니까요.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함께 하셔서 이 자리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문화일보가 주최하는 문화금융 리포트 2024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힘차게 문을 열어주신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많이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귀빈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먼저 소개 올리고 포럼 진행하겠습니다. 소개될 때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오늘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어서 최형두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께서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은행권에서도 많은 분들 자리하고 계십니다. 먼저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 강석훈 KDB 산업은행 회장님께서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어서 김성태 IBK 기업은행 행장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이재근 KB국민은행 행장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 이승열 하나은행 행장님께서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이석용 NH농협은행 행장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오늘 금융권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거름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님께서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박종석 금융결제원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계속해서 허창원 보험개발원 원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소개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님께서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원학 삼성생명 대표이사 사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이어서 김정각 한국증권금융대표이사 사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장원재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사장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이사님께서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계속해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이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계속해서 이현경 미래에셋 자산운용 AI 금융공학 운용부문 대표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오늘 발표와 토론을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준비해 주신 좌장님과 연사 여러분, 패널 여러분들을 이어서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좌장을 맡아주신 박희준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연사 두 분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박영호 보스턴 컨설팅 그룹 코리아 매니징 디렉터 파트너님께서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승배 네이버페이 기술총괄 부사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세훈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플랫폼 본부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정말 귀한 분들께서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 내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금융 리포트 2024 개회식의 첫 번째 순서로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이병규 문화일보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회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문화금융 리포트 2024에 참석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어 자리를 빛내주신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 최영두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포럼에서 기조 강연을 맡아주신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님께 각별한 감사를 드리며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귀빈 여러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인 인공지능, 즉 AI 기술이 금융시장 판도에 혁명적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금융은 업무 대부분이 데이터화되어 있어서 AI가 쉽게 기존 업무를 대체할 수 있고, 나아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가가치를 가장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부문입니다. 세계 최대 은행인 JP모건의 제이미 다이언 회장은 이제 우리 경쟁 상대는 애플과 아마존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AI가 소비자 요구를 더 정확히 파악하고 뛰어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금융과 기술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 소비 패턴도 급격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AI는 기회와 함께 데이터 프라이버시, 오작동에 따른 리스크, 윤리적 책임 등 새로운 도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감독 방향 전환이나 금융 관련 법, 제도 개선 역시 불가피해 보입니다. AI와 금융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안목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귀빈 여러분, AI 비즈니스 특성 중 하나는 승자 독식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합니다. 문화일보는 AI 시대와 금융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올해 문화금융 리포트의 화두로 잡고 한 발 먼저 AI와 결합된 금융의 새로운 미래상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AI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영역이지만 잘만 사용하면 한국 금융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앞으로 나아갈 길의 나침반을 정립하는 중요한 공론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 최영두 국회의원님,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님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따뜻한 말씀으로 포럼의 문을 열어주신 이병규 문화일보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 자리 거름해 주신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문화금융 리포트 2024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역시 이 자리에 와 보니까 우리 문화일보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졌는지 실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좀 배워야 되는데 못 배웠던 우리 부총리님도 여기서 만나게 뵙게 되고, 또 제가 또 정무위원장 되면서 또 인사를 쭉 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우리 금융기관장님도 한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되니까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문화일보 임직원 여러분들도 또 이 행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또 내용도 의미가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복현 원장님께서 기조연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드리고요. 뭐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뭐 이제 우리 사회 곳곳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금융 분야에 들어오면 아마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거, 뭐 여러분 다 같은 생각이실 거고, 우리 뭐 금융 소비자뿐만 아니라 우리 금융 산업을 운영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큰 기회가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리포트나 포럼을 통해서 준비를 할 때 그렇겠죠.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또 악이 될 수도 있겠고 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토론회 또는 포럼이라고 그럽니까? 준비해 주신 문화일보 이병규 회장님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전문가들 오셔서 주제 발표다 또 토론을 해 주실 것 같은데 좋은 의견 많이 주셔서 또 우리 부총리님이나 이복현 원장님께서 정부 정책에도 많이 반영해 주시고, 또 우리 국회도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또 같이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근데 말씀 드리다 보니까 우리 최영두 의원님께서 우리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데 오셨어요. 문화일보 출신이라서 오신 것 같습니다. 저하고는 고등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 근데 여러분들 하시는 일,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회가 너무 많이 일을 하거나 많이 움직이면 국가에 도움이 별로 안 된다. 사회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게 국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평소에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 잘해 주시고 저희들이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문화금융 리포트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이번 포럼의 가치를 역설해 주시고 또 따뜻한 말씀으로 이 자리 축하해 주신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거름해 주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입니다. 제가 우리 윤한홍 위원장님처럼 내공이 없어가지고 오늘 그 말씀을 써온 걸 읽어야 되는 것은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 이것도 준비해준 저 직원들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금융 리포트 2024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행사를 준비해 주신 이병규 회장님과 그리고 문화일보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윤한홍 위원장님, 그 다음에 최영두 간사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님을 비롯한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금융 리포트는 금융산업의 성장 전략을 고민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명실상부한 금융 전문가 포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디지털화와 금융혁신을 논의해온 동포럼에서 이번엔 AI 시대의 금융 트랜스포메이션을 주제로 선정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야흐로 우리는 AI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는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생활에 폭넓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나 생성형 AI를 활용해 창의적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을 만들 수 있으며 코딩 등 전문 영역에까지 AI 활용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AI는 기존 산업들을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공정 전반에 걸쳐 AI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AI 활용 없이는 그 미래를 논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도 AI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를 담고 있습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AI가 만들어내는 혁신적 변화는 여러 산업 중에서도 특히 금융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방대한 데이터가 고도로 직접되고 있으며 규칙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로보 어드바이저, 챗봇 등의 AI 기술은 기존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고객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금융산업의 트랜스포메이션을 견인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전환은 은행, 자산운용, 보험 등 다양한 금융 분야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는 이러한 혁신과 동시에 정보 격차, 개인정보 침해 등 문제점을 증폭시킬 수 있는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AI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금융산업 내의 양극화, 양질의 일자리 감소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AI 알고리즘에 대한 의존이 과도한 경우 금융 쏠림 현상이 나타나거나 알고리즘의 오작동으로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AI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올바르게 쓰이도록 이끄는 것은 정책의 영역입니다. 정부는 양질의 금융 빅데이터 확보를 지속 지원하고 망분리 정책을 포함한 규제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AI 관련 윤리 교육을 지원하고 AI에 대한 신뢰 제고에 힘쓰는 동시에 디지털 격차 해소와 AI 포용성 확보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AI는 미래로 가는 거대한 가속 페달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가 무엇이든 그 미래는 점점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이번 문화금융 리포트 2024 행사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어 금융산업에서 AI가 만들어낼 기회와 위기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치열하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시고 또 의미 있는 말씀으로 함께 해주신 최상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잠시 장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하는 동안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장관님께서 AI는 미래로 가는 거대한 가속 페달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함께 기어를 넣고 또 함께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향유하는 자리로 저희 문화일보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문화금융 리포터 이 포럼을 통해서 AI가 이끄는 또 다른 산업 시대에 과연 우리 금융권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지 다양한 생각들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금융권뿐만 아니라 정부 그리고 학계, 금융산업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함께 그 지식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여러분들의 고견을 나누는 자리 함께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제 발표와 패널 발표, 종합 토론 여러분과 함께 가질 텐데요. 첫 번째 주제 발표는 AI 시대의 금융산업 발전 방향과 대응 방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 발표는 기술 발전에 따른 금융 플랫폼 전략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주제 발표부터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께서는 금융경제 전문가십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발하게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주제 발표 AI 시대 금융산업 발전 방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영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회장님과 문화일보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그 기술과 금융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한 게 2011년부터인데요. 좀 특이하게도 금융으로 박사학위를 받긴 했지만 이 카이스트라는 공대에서 공대 교수로 7년간 근무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엔지니어들과 공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기술의 변화가 금융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실상 좀 7년 동안 지켜보면서 그 이후로 쭉 기술과 금융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이어왔고요. 이러한 저의 연구 결과를 오늘 특별히 인공지능이 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할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사실 기술과 금융은 뗄래야 뗄 수 없는데요. 이 20세기의 기술의 혁신으로 인해서 금융 서비스가 어떻게 변화왔는지 중요한 마일스톤만 제가 적어 보았습니다. 사실 1838년에 모스가 전신을 개발하고 이 대서양 해저 케이블이 연결이 되면서 금융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1815년에 워털루 전투 때 로스타일드 가문이 이 영국의 승전 소식을 먼저 알고 영국 채권의 투자로 굉장히 큰 돈을 벌었다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금융 산업은 정보, 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핵심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따라서 이런 전신의 발전이 금융산업의 발전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950년에 미국의 뉴욕에서 26개 레스토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이너스 카드가 출시되면서 지급 결제 시스템에 어떤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1960년대에 그 영국 런던에서 바클레이즈 은행이 ATM을 출시하면서 처음으로 비대면 현금 인출이 가능해지면서 은행 산업에서도 새로운 혁신이 생겼고요. 197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은행 산업과 증권 거래의 전산화가 이루어졌고요. 또 스위프트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국경 간 지급 결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1990년은 어떻게 보면 인터넷의 시대라서 모든 금융 시스템이 인터넷화로 옮겨오는데 그 초점이 있었고요. 이러한 추세는 2007년 아이폰이 출시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까지 이어집니다. 이 아이폰 출시는 당연히 인터넷화가 모바일로 넘어오는 계기가 되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전통 금융기관들이 금융위기에 타격을 받고 또한 신뢰성을 상심함으로써 어떤 핀테크 산업이 각광을 받고 성장을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핀테크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건 2015년이라서 사실 내년이면 거의 10년이 되는데요. 2015년에 핀테크 활성화 종합 대책이 나오고 이어서 인터넷 전문 은행이 도입되고 오픈 뱅킹, 마이 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실 기술이 금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먼저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과연 그러면 AI가 가져올 금융 혁신이라는 것이 과거 우리가 100년간 경험해왔던 이러한 기술 혁신과 어떻게 다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이런 과거 100년간의 마일스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기술이 어떤 측면에서 금융을 혁신해야 되는가를 이제 크게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의 4가지 기능을 요약을 해보면요. 경제적 자원의 시공간의 이동, 예금과 대출이 될 수 있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 자금을 풀링하는 뮤추얼 펀드나 ETF 같은 상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위험을 관리해주는 보험이나 파생 상품이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급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경제 전체의 거래를 촉진하는 것이 이제 금융의 4가지 중요한 미시적 역할입니다. 이를 좀 거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요. 이 금융을 통해서 개인은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소비를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 전체에서 생산성이 높은 주체에게 자금을 융통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금융 혁신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이 4가지 미시적 기능의 효율성으로 인해서 이 개인의 효용과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증가할 때만 금융 혁신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송금이 편해지거나 시중은행의 대출을 비슷한 금리로 인터넷 전문으로 옮겨가는 것은 사실상 금융혁신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을 금융에 접목함에 있어서의 사회적 가치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게 3가지 축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요. 금융 소비자의 관점, 금융 산업의 관점, 그리고 이제 금융 감독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금융 소비자의 관점인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그 전에 접근할 수 없었던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가, 중신용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내가 원래 접근했던 금융 서비스를 더 저렴한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가 이 두 번째 측면으로 금융 소비자의 후생 증대를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이 금융산업의 특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라이센스에 기반한 국내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이윤 증대가 아니라 글로벌 진출에 있어서의 산업 경쟁력 증대에 기여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고요. 마지막으로 당연히 금융 시스템 안정성 유지도 금융 감독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금융이라는 것이 무한 경쟁인 콘텐츠 산업이나 인터넷 산업과 다르게 국민의 돈과 국가의 자원을 다루는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AI로 들어가 보면요. AI라는 용어 자체는 거의 70년 전인 1956년에 존 메카시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이 인공지능이라는 개념 자체가 70년 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본격적으로 퍼지게 된 것은 2010년 이후인데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의 확산, 그리고 인터넷과 SNS, IoT로 인한 빅데이터의 성립, 세 번째로 알고리즘의 확산, 그리고 이 컴퓨팅 시스템의 확산, 이렇게 4가지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AI가 산업 전반에 활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맥킨지가 작년에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4분의 1 정도 되는 기업들의 서비스와 운영에 최적화해 AI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좀 여러분들이 관심이 가지실 만한 생성형 AI가 과연 산업 분야에 어떠한 부가가치를 갖고 있을지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뱅킹 인더스트리의 전체 레베뉴에서 3에서 5% 정도가 생성형 AI를 도입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은 하나로 약 400조 원 되는 규모입니다. 특히 도입되는 분야를 보시면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 코딩과 같은 어떤 개발
개발자를 보조하는 역할, 두 번째는 대고객 서비스에 사용되는 영역.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생성형 AI가 뱅킹 인더스트리에 가장 많이 사용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금융회사의 생성형 AI가 접목되는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드만삭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자들이 코드를 개발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요. JP모건 같은 경우는 이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재무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보조적인 역할로서 이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세계적인 헤지펀드인 스타델 같은 경우도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재무 분석, 자산 관리, 또한 영업 및 마케팅에 이 생성형 AI를 쓰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통적인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이런 스타트업들도 이 생성형 AI를 사용한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고객을 지원하는 영역, 그다음에 금융 분석을 보조하는 영역, 그리고 합성 데이터를 생성하는 영역,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서 주로 이 스타트업들이 생성형 AI를 금융 서비스에 접목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귀납적으로 살펴봤을 때 과연 생성형 AI가 그러면 이 금융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를 크게 두 가지 포인트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백오피스와 미들오피스에서 이 생산성 향상에 사용되는 부분, 자금 세탁 방지, 컴플라이언스, 리포팅, 인사관리, 번역, 코딩,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데이터를 통해서 반복적인 작업이 필요한 영역이죠. 이러한 백오피스적인 영역에서는 생성형 AI가 텍스트 생성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굉장히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반면에 이 프론트 오피스에서 가치 창출을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이 전문가를 보조적으로 서포트하는 영역에 1차적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가장 창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예술, 미디어, 영상, 뮤직 이런 분야에는 오히려 이 생성형 AI 자체가 크리에이터로서 굉장히 큰 기능을 하는 것을 봤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거기에 놀라워하시는데요. 법률, 회계, 금융과 같이 어떻게 보면 덜 창의적이고 정형화된 영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상황 판단에 따른 의사결정 능력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문적인 영역에서 이 생성형 AI는 사실상 인간을 보조하는 기능,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션을 직접 하는 예술의 영역과는 좀 다르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재 상황으로서의 한계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원장님께서도 이 생성형 AI를 금융에 적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이 설명력이 부족한 부분, 따라서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성이 저하되고 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컴퓨터 공학과 교수님과 10년 전에 좀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어떤 발전으로 인해서 경제학이나 계량 경제학의 중요성이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경제학은 잘 아시겠지만 이론을 만들어서 소수의 핵심 변수가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데 그 목적, 결국 인과관계 커절리티를 찾는 게 그 목적이 있고요. 이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이 설명 예측력의 극대화가 목표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핵심 변수를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무조건 설명력을 가장 높이기 위해서 어떤 변수들 간의 코릴레이션, 상관관계를 찾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간의 약간 어떤 목적과 철학이 다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I를 통해서 나온 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현재로서는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이것이 딥러닝 정도의 알고리즘으로 가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고, 따라서 우리가 책임 소재가 굉장히 명확해야 되는 금융 분야에는 이 생성형 AI를 그냥 직접적으로 쓰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금융 안정성 측면의 위험에 대해서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모델을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는 금융공학적인 파생 상품들이 만들어낸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모델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이 AI를 가지고 금융상품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현재로서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따라서 지금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를 서포트하는 생산성 향상의 툴의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쓰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AI 기술 자체가 반도체 영역과 다르게 이제 글로벌을 리딩하는 수준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AI 기술을 어느 정도 서포트하는 것은 굉장히 정책적으로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생성형 AI를 금융에 사용함에 따라 우리가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앞서 원장님께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 망분리 규제 합리화 그리고 데이터 합성의 어떤 활용도의 증가, 그다음에 금융기관들의 AI 거버넌스 증대 이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력 부족이라는 연장선상에서 이 모델 자체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스텝 바이 스텝의 어떤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야지 금융에 이 생성형 AI라는 기술을 본격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좀 강조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5월 달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우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받은 일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거주의 권리라는 것이 어떤 알고리즘이 어떤 대학 입시 서류의 평가에 쓰이거나 채용 서류 평가에 쓰이거나 아니면 모기지 애플리케이션에 쓰일 때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경고하는 어떤 칼럼입니다. 따라서 이 칼럼에서 지적하는 것은 이 알고리즘 개발에 돈을 지불한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알고리즘이 설계될 경우 이러한 헌법적인 인권이 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유의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데이터 결합의 증가로서 어떤 데이터를 접근성과 분석 능력이 향상된 금융기관이 과연 소비자 잉여를 생산자 잉여로 완전히 가져갈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분석한 보험회사가 과연 나의 보험 상품의 프라이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로 예상되는 바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을 금융산업에 접목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적절한 분배 문제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융산업은 1차적으로 국내 도메스틱 산업이기 때문에 이 국내 시장에서의 파이를 좀 더 키우는, 그러니까 혁신과 포용성을 키우는 측면에서 이 기술이 쓰이지 않고 단순히 업권 간의 다툼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업과 플랫폼 사이 경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소비자 효용이나 후생이 뒤처질 경우 사실상 기술을 금융산업에 접목하는 것은 의미 없는 논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윌리엄 기슨이라는 공상과학 소설가가 30년 전에 말한 말인데 미래는 이미 와 있지만 모두에게 같은 속도로 와 있지는 않다라는 말은 사실 클리셰가 될 정도로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하지만 특히 한국의 금융 시스템의 이 말보다 더 적합한 말은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한편에서는 이미 생성형 AI를 사용해서 챗봇을 사용하고 리포트를 생성하고 코드를 짜긴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보증이 없으면 대출 안 해주고 부동산 담보대출이 가장 큰 금융상품이고 고객보다는 수수료를 위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동시에 공존하는 것이 현재 우리 금융산업의 어떤 현 주소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성형 A라는 화두가 사실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는 것 같기 때문에 조바심이 나기도 하지만 금융의 공익적인 측면, 우리가 기술을 금융에 접목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소비자 후생
혜택사항을 더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충분한 고민이 일어날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성형 AI가 금융산업에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천천히 가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 이미 아까 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AI 자체의 기술력도 좀 뒤처진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앞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책 과제가 빨리 해결이 되어서 우리나라도 이 AI 기술이 금융산업의 접목이 되는 것을 좀 보았으면 하는 말씀 드리면서 제 발표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융산업에 어떻게 AI를 적용할 수 있는지 또 그에 따른 잠재적인 위협과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주셨는데요. 함께해 주신 박선영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부터 10분 정도 휴식하고 패널 발표와 종합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로비에 커피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즐기시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편히 쉬셨습니까? AI 시대와 금융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대주제로 여러분과 주제 발표 청해 들어봤고요. 이제 패널 발표와 종합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론의 좌장으로는 박희준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님께서 맡아주실 예정이고요. 패널에는 앞서 발표하신 박선영 교수님 그리고 박영호 파트너님과 함께 이승배 네이버페이 기술총괄 부사장님, 김세훈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플랫폼 본부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좌장님과 패널 여러분들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AI 시대와 금융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눠주실 좌장님과 패널 여러분들 함께 무대 위로 모셨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 내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패널 발표와 종합 토론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해 주신 박희준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좌장을 맡은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기조연설하고 2개의 발표를 들었고요. 예정된 시간은 5시 30분까지인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앞서 발표된 내용들을 나누면서 토론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께서 정부가 어떤 시각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산업의 변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 들어봤고요. 그리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좀 들어봤습니다. 그다음에 박선영 교수님과 박영호 파트너님 발표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우리 금융시장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화해 나갈지 또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될지 좀 살펴봤고요. 오늘 패널 토론에는 2분을 더 모셨어요. 이승배 네이버페이 기술총괄 부사장님과 그리고 김세훈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플랫폼 본부장님을 모셨는데 2분께 앞서 기조 강연하고 2개 발표를 듣고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잠깐 좀 여쭙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사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서 금융산업에서 AI 그다음에 향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거기서 조금 덧붙여가지고 이 AI와 생성형 AI를 실제 서비스에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할지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이 AI를 실제로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가야 할 길이 꽤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는 에이전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AI가 지금은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이것이 실제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에이전트 형태로 반드시 발전이 되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기회가 되는 대로 상세하게 기술적인 부분,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필요 요소는 이 금융산업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 숫자 기반의 데이터들 를 활용하고 있는 기존의 전통적인 용어라는 말을 벌써 써야 될 것 같은데 전통적인 머신러닝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점점 더 활용 범위를 넓혀가게 될 생성형 AI 간의 시너지를 내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ML과 생성형 AI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여러 가지 작업들, 그다음에 기법들을 활용을 해가면서 부가가치를 좀 더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그 에이전트하고 ML 결합에 대해서 실제 산업에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
기업들 그리고 산업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개별 조직에서 AI에 대한 이해도, 즉 AI 리터러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서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던 것처럼 생성형 AI를 산업에서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해도와 리터러시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이전트를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대한 통합이 필요합니다. 이 에이전트가 실제로 작업을 하기 위해선 기존 시스템의 AI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만 시스템 통합이 필요하게 되고요. 로봇에서 액추에이터가 했던 것처럼 RPA나 API 등을 통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앞으로 AI가 우리 실제로 적용함에 있어서 앞에서 많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살짝 짚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각에 대한 문제 혹은 제도적, 문화적인 문제들을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따 시간이 되는 대로 같이 많이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장님께서 앞으로 AI가 금융산업에 좀 더 수월하게 접목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AI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관련 시스템이 통합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미래에셋증권의 김세현 본부장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플랫폼부 김세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좀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제 두 분의 발표 및 처음에 이제 이복경 금융감독원장님의 기조연설까지 듣고 좀 굉장히 좀 공감하는 내용들이 많았고요. 동시에 좀 많은 고민거리도 저도 좀 얻은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이제 금융투자업에서 대고객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서 AI 관련해서 걱정도 되고 고민도 또 되는 숙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오픈 AI의 그 챗GPT를 필두로 최근에 AI 시대가 촉발이 되었는데요. 모든 산업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때도 한참 이런 행사도 있었고 유행이 있었는데 그 수준과는 강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이폰 출시 이후에 가장 큰 혁신의 모멘텀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함께 좀 금융투자업에서도 좀 설레임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앞서 좀 박성현 교수님께서 다양한 해외 금융투자업계의 생성형 AI 사례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내부 좀 효율성 증대를 위한 여러 가지 사례를 좀 제외하고는 업의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룰 만한 아직 AI 기반의 기업의 출현이라든가 고객 경험의 재창조의 그림은 아직 초기인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확인해 보고 있는 바로는 모건 스탠리가 오픈 AI와 협력을 해서 AI 어시스턴트를 지금 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고객과의 좀 회의를 하고 요약을 하면서 메일을 발송하는 디브리프라는 좀 서비스도 있고, 최근에 로빈후드도 플로토 캐피탈 인수해서 AI 투자 좀 자문 시장에 진출한 것과 좀 유사한 형태로 저희도 좀 WM 대고객 경험 제공을 위해서 서비스를 이제 초안들을 그려 나가고 있는 좀 상황입니다. AI를 좀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떠한 사람들을 좀 쓸 것인가,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내부의 모든 직원들이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활용을 많이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내부의 데이터를 좀 잘 정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 나가면서 AI를 활용해서 좀 새롭게 고객 경험을 재창조할지가 필요한데, 오늘 그러한 좀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좀 논의를 좀 많이 해봤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좀 성능이 좋은 오픈 AI의 챗GPT를 필두로 해서 저희가 좀 외부 AI를 쓰고 싶은데 좀 금투업에서는 여러 방불이나 아직 좀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좀 제너레이티브 AI를 좀 금투업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여러 가지 규제나 어떤 제도들에 대해서 좀 다시 검토하고 해소해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기술 발전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는 또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균형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규제들은 또 만들 때 또 불필요한 규제들은 없애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아까 제가 교수님 발제를 들으면서 갑자기 걱정됐던 게 이러다가 우리 사회 기적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AI가 접목돼서 이제 금융 시장이 진화해 나가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여신 심사도 하고 신용 평가도 할 텐데, 이전에 그 정주영 회장이 500원짜리 지폐 한 장 들고 거기 그려진 거북선을 보여주면서 차관을 도입해서 이제 HD 현대중공업을 설립을 했는데, 이게 인공지능에서 돌아가면 앞으로 우리 시장에는 그런 기적을 기대할 수 없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잠깐 들었습니다. 좀 뜬금없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충분히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장님 발표 자료에서도 이 AI가 여신 심사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고, 사실 2015년 이후에 우리가 핀테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데이터를 통한 어떤 새로운 신용 평가 모델을 도입하겠다는 이야기는 뭐 핀테크나 뭐 인터넷 전문 은행에서 굉장히 많이 들고 나왔으나, 정말 그럴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실증적으로 좀 증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고민해 봐야 될 게 사실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은데, 우리가 기술이 진짜 부족하기도 하지만 진짜 그 기술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사실 양방향에서 다 문제를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든 생각은 이게 생성 AI가 더 발전하기 전에 그런 기적들을 많이 좀 학습할 수 있도록 그런 기적의 사례를 많이 좀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아까 잠시 해봤고요. 자, 박영우 파트너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골프 칠 때도 그 퍼팅할 때 이쪽에서 보는 라이하고 건너편 건너가서 보는 라이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금 은행이라든가 기존 금융사들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우리 사회에 등장하면서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조금 답답함이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은행의 관점에서, 기존 금융권의 관점에서 지금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변화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뭐 저 비롯해서 많은 분들 그 은행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 가서 사용해 보셨겠지만 사실은 좀 불편한 점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한계점도 보이고요.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이버에서도 나와 계시지만은, 아까 근데 3차 경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많은 시간이 남았는데 제가 궁금해서 먼저 여쭤봅니다. 누가 승자가 될까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고객 경험이 아직도 불편한 게 맞긴 한데요. 사실 이제 생각해 보시면 10년 전, 15년 전에 금융 서비스 그리고 금융 플랫폼을 이용하던 거랑 지금이랑 정말 많이 바뀌긴 했고, 사업자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앱스토어에서 고객들 평점 다 한번 좀 확인해 봤어요. 카카오뱅크, 토스뱅크는 없죠? 토스죠. 그리고 이제 KB 스타뱅킹, 그리고 이제 솔뱅크. 근데 제가 이제 한 3년 전에 평점 봤을 때는 기존 금융사들이 2점 몇 점, 3점 뭐 이랬는데, 댓글 관리를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로 좋아진 건지 4점대에 사실 육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스는 정말로 간편하게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건지 한 4.4점까지 올라가 있고, 오히려 이제 카카오뱅크에게는 많은 기대를 고객들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앱스토어 평점이 3점 몇 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 이런 걸 볼 때 아직 뭐 플랫폼이 되게 불편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지언정, 인전도 그렇고 금융지주사들, 은행들이 정말로 부단한 노력을 해서 그런 고객 만족도랄지 그런 것도 좀 많이 올라왔다. 저는 좀 은행의 편에 들어서 좀 그렇게 좀 표현을 좀 하고 싶긴 하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럴 것이냐에 있어서 카카오뱅크의 앱스토어 평점이 떨어졌다는 거를 비춰볼 때 고객들의 수준이 또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기대하는 게 또 약간 미쳤다라고 좀 보면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은행을 경험하기 전에 이제 커머스든 다른데 경험한 거 정도 수준으로 은행 앱은 왜 안 돼? 이 얘기를 분명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커머스에서 이제 대화형으로 대충 얘기하다가 물건 살 수 있는데 왜 도대체 은행은 아직도 이렇게 안 돼?
라고 언젠가는 고객이 얘기할 거고요. 그 경쟁의 지표 기준으로 은행 앱을 카카오뱅크든 토스뱅크든 KB든 신한이든 우리든 바라볼 때 너무 후지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 이제 두 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제 1000만, 1500만의 MAU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융 플랫폼의 그 모양이 아니라 어떻게 AI를 접목해서 완전히 다 바꿀 것이냐, 그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1000만, 1500만이 아주 불편함 없이, 큰 불편함 없이 잘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새로운 경쟁자들이 우리의 앱 화면은 복잡하게 안 만들 거야. 심지어는 토스보다도. 뭐냐? 저희 구글 검색 엔진 보면 그냥 검색창 하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검색하고 시작한다고요.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뱅킹 앱은, 어떠한 금융 플랫폼 앱은 야, 복잡하게 메뉴 이거 다 없고 검색창 하나야. 거기에 다 Gen AI 누를 거야. 생성형 AI 누를 거야. 그렇게 승부 보는 업체들이 어디선가는 분명 등장할 거고, 그게 뭐 우리나라 금융산업 관점에서는 기존 산업의 기존 어떤 승자들도 그런 것들을 꿈꿔야 되지만, 좀 새로운 플랫폼 업체가 또는 지금 1000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작은 중소형사가 또는 지방은행이 그런 식의 경쟁의 축을 가지고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카카오뱅크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제가 여쭌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해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누군가의 생일인 걸 알고 누군가 결혼하게 되는 걸 알면은 바로 우리가 송금도 가능하고요. 또 얘기하다가 대화 중에 또 뭐 물품을 소개해야 되면 구매도 가능하고, 이런 아까 말씀하신 그 인베디드 서비스, 금융에 있어서 인베디드 서비스가 결국 앞으로 우리 시장이 나아갈 방향이라면, 글쎄 그것이 금융사들이 독자적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베디드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제가 이제 아까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기존 금융사들이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플랫폼보다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담고 있는 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빅테크 기업이 그 측면에 있어서는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부사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너무 흐뭇한 표정 짓지 마시고. 네, 인베디드의 경계가 어디까지냐. 그러니까는 이렇게 만든 모델은 인베디드고 이렇게 만든 모델은 인베디드가 아니냐라고 하면 좀 많이 어려운 영향이 있습니다. 점점점 근데 뭐 예전에 우리 그 문화 금융 리포트에서 했던 것처럼 빅블러와 이제 인베디드가 다 섞이게 될 거라고 보고요. 결국은 이 기업이라고 하는 건 이윤을 창출하는 건데,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전장은 한두 끝도 없이 넓어질 거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는 전장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저희가 그 인베디드랑 약간 핀트가 벗어나긴 했습니다만, 아까 이제 우리가 AI가 내 말한 대로 대수심사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는데, 저희가 이제 대안심사 모델을 만들었단 말이죠. 저희가 만들었는데, 저희가 만든 거는 이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신용도가 좋아질 것이냐만 판단합니다. 나빠지는 거는 거부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좋아질 것 같은 사람만, 이 사람이 이렇게 좋아질 겁니다라고 저희가 응답을 보내게 되는 일종의 그 심파일러를 포용하게 되는 포용금융 형태로 만들었는데, 이 이제 대한신용평가가 했는데 이게 기존의 신용평가 모델에 그냥 싹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만들어서 했지만 고객들은 내가 그냥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 있고, 나는 네이버의 정보를 가지고 대출 심사를 받겠다 라고 동의만 받으면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내가 여행을 갈 때 내가 어디 여행을 간다라는 걸 보험사에 제공을 해가지고 내가 여행 보험을 오퍼를 받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명확하게 고지를 하고 인베디드 형태로 가는 것들이 많이 이제 점점 일반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저희 인베디드 금융을 이제 외국 사례도 제가 여전히 많이 찾아봤는데, 외국보다 다른 점이 우리나라가 조금 더 고지 의무가 빡빡하기 때문에 그 고지를 빡빡하게 해야 됩니다만, 익숙해지면 그런 고지들을 아마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이렇게 전장이 넓어지고 좀 비즈니스 기회 혹은 고객의 후생 넓어지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그 플랫폼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고객과의 접점을 통해서 많은 금융 서비스들이 우리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 속으로 이제 스며들어 올 텐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의사 결정들을 결국에는 AI들이 대신해 줄 거고, 어떻게 보면 좀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준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아까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설명력이라는 부분이요, 그거를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 그 부분은 참 여전히 숙제로 남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AI라는 것이 프론트 오피스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역할은 어쩌면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다. 하지만 그 백오피스 쪽에서 기능이라든가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데는 아마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설명력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없으면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도 이제 컴퓨터 공학하는 교수님들이랑 말씀을 나누긴 했는데 현재 교수님들이랑 사이가 좋으신가 봐요. 아, 자주 네, 개인적인 이제 동료 토론회가 있습니다. 네, 분들이랑 근데 이제 현재 상태에서 할루시네이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현재 평가이고 정말 그분들의 목적 자체는 정말 예측력을 높이는 데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모델을 쌓아 나가서 그 모델이 어떻게 정말 그 결과를 도출했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 없다면 사실상 금융에는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진짜 분명히 어렵고 제가 해결책 부분에서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정말 앞으로 AI 도입이 조금 더 본격화되면 금융 특화된 AI R&D를 좀 전문적으로 해서 각각의 단계를 쪼개서 어떻게 이러한 결과를 도출했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면 조금 더 프론트 쪽으로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떤 그 투자자에게 대안을 제시할 때 과연 그 설득력을 어떻게 신뢰성을 높일 것인가 하는 문제 많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거 보면은 이제 결국 금융투자업의 프론트 쪽에는 이제 설명에 대한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보조적으로 생산성의 효율성 향상 부분에 일단 사용이 될 거고 이후의 부분에는 천천히 여러 가지 망불리나 여러 가지 해소되면서 가야 될 거라는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동의는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금융의 혁신을 만들어내려면 단순히 효율성과 어떤 생산성만 높여서는 절대로 이 바람이 잠시 불었다가 그냥 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성형 AI가 촉발된 이 시대가 결국은 오픈 AI의 챗GPT부터 시작되겠는데 그거가 이제 고객들에게 어떤 새로운 센세이션이나 어떤 그 감정을 준 이유는 기존에 있던 실이나 단순한 그 대화형 어떤 에이전트에 비해서 할루시네이션이 있더라도 잘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뭐라도 답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에 대한 어떤 그 감동이 있어서 지금 있던 어떤 반전도 있고 물론 엔비디아의 어떤 중심으로 이제 이 메모리에 대한 성능이 향상되면서 생성형 AI까지 어떤 기술이 발전하고 이것과 함께해서 기존에 있었던 머신러닝에 있던 기술도 계속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극의 증권회사가 바라보는 AI의 WM 관점에서의 어떤 서비스의 모습은 대화형 AI PB를 꿈꾸고 있습니다. 다만 생성형 AI가 잘못돼서 고객들이 질문을 잘했는데 잘못된 답을 챗으로 준다거나 혹시 그걸 투자를 위해서 손실을 본다라든가 어떤 잘못된 정보를 얘기해 줬을 때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꿈꾸는 것이 여러 가지 규제나 또 우리들이 또 안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지금 저희가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오픈 AI의 챗GPT 같은 형태로 어떤 전 채팅으로 일단 가는 것은 조금 반대입니다. 오히려 고객들에게 자유도를 주기보다는 고객이 알아야 될 정보를 생성형 AI로 번역과 요약부터 해서 컨텐츠, 몰랐던 컨텐츠들, 미국에 대한 여러 가지 에드가에 대한 정보들을 번역해서 준다거나 그다음에 어닝콜 같은 서비스를 요약해서 준다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반 고객들이 미국 정보 잘 몰랐던 것들 생성 예를 잘 활용하면 좋은 서비스를 다가갈 수 있거든요. 그거부터 시작하고 고객들의 금융 이벤트들에 대해서도 룰 베이스나 머신러닝도 다시 한번 우리가 시작해서 고객들한테 다가가면서 고객한테 AI 레퓨테이션을 금융에서도 얘가 나한테 도움을 주는구나라는 만족도를 가져가면서 궁극적인 대화형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좀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그 주제가 금융 트랜스포메이션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면서 디지털리제이션, 그 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트랜스포메이션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디지털리제이션, 한국말로 하면 디지털화죠. 디지털리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우리가 하고 있던 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 어쩌면 지금 금융 산업에 있어서도 우리가 AI를 접목하는 것은 그 과정, 그 단계에 좀 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면 이전에도 우리 사업자들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해결해 줄 수 없었던 그런 고객의 고민을 신기술, 그리고 신기술로 구동되는 플랫폼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그런 고민들을 해결해 주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이전에 상상만으로 가능하던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현실에서 구체화 나가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지금은 이제 백아프스 쪽에 생산성을 높이는데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설명력이라는 부분을 해결하면서 앞단에서 고객들의 욕구를 좀 더 충족시켜주는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우리 박영호 파트너님, 그럼 결국에는 끝단에서의 이 대안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느냐, 설명력을 확보해 주려면은 그 이력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어떤 단계를 걸쳐서 우리가 이런 의사 결정을 하게 됐는지. 그러면은 최근 또 화두가 되고 있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또 접목될 수 있지 않을까? 최종적으로 그런 대안에 도달하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들도 분명히 좀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블록체인까지 사실 갈 것도 없고, 데이터 관련된 기술,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기술이 일부 금융에 더 친화적으로 풀리면 훨씬 더 저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제 플랫폼의 기술이 발전하거나 컨버세이셔널 뱅킹, 대화형 뱅킹을 만들 때 일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블록체인 기술은 블록체인 기술대로 지금 진보를 해야 되는 그런 영역들에 있어서 속도를 조절하면서 이제 진보를 하면 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몇 가지 이제 아까 전에 그 말씀 주셨던 것 중에 좀 설명 좀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러한 현상들이 좀 발전했을 때 결국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최종 승자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냐면 뭐 네이버가 못하고 있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일단 이제는 한 사업자가 모두 다 가는 게 아니라 각자의 역할에서 규칙을 준수하면서 최대한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경쟁이 갈 것 같습니다. 뭐냐면 상상만으로 디지털 플랫폼이 너무나 훌륭하고 금융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과거 한 10년간 사실 있었고, 정말로 그렇게 좋아지기도 했지만 또 일부 금융소비자 관점에서의 여러 이슈들도 사실 있었던 게 사실이고, 당국에서는 이 속도 조절을 사실 하고 있고요. 인베디드 금융을 간다라고 보면 사실 고객이 평소 쓰던 네이버든 여러 가지 접점 내에서 이제 금융을 넣겠다는 건데, 그 과정에 있어서는 혼자 다 못합니다. 네이버는 네이버대로, 예를 들면 유통사의 예를 들겠습니다. 뭐 신세계, 롯데는 롯데대로 디지털과 오프라인 관점에서 고객 접점을 여전히 유지한 채 금융을 잘 이해하고 상품을 잘 제조할 수 있는 금융사가 각각의 디지털과 오프라인 환경에 맞게끔 금융을 잘게 레고처럼 자른 다음에 거기에 잘 꽂아주고 같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조금은 더 과거 대비 어려워진 게, 과거에 금융사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점만 가지고 상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현재에 조달하는 금리 대비 이자율을 이렇게 줄 수 있어만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네이버와 같은 중요한 사업자, 디지털 플랫폼 회사들, 그리고 예를 들면 유통사든 오프라인 사업자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금융사의 장점을 같이 잘 묶어서 서로가 윈윈하는 방향으로 고객 가치를 제시하면 사실 금융 소비자 측면에서는 더 큰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룰을 잘 지키지 않으면, 즉 비금융사가 금융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생성형 AI를 너무 과도하게 쓰거나 데이터 활용을 잘못할 경우에는 분명 사고가 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금융사도 금융사 나름대로만 상품을 만들어내고 고객이 원하는 접점에서 쉽게 안 주면 아무도 안 쓰는 잘못 만들어진 상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영역에서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방식으로 경쟁이 좀 바뀔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이제 시중은행의 경영진 분이랑 뭐 이런 고민을 사실 했습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생성형 AI가 아이폰이 등장했을 때 이후로 엄청나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따져봐야 된다. 뭐냐? 지금 이런 겁니다. 지점에 생성형 AI를 직원들에게 다 옆에 배치를 해주고 ATM기에 생성형 AI를 잘 넣어주면 분명 생산성은 올라갑니다. 근데 기업 입장에서, 은행 입장에서 사실 투자를 하는 거는 거기에 합당한 ROI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기술 방식대로 다 투입만 하면 개별 직원의 생산성 정도만 10%, 20%가 올라가는 거지, 기업 관점에서, 은행 관점에서는 레비뉴의 향상 또는 코스트의 절감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야근을 많이 하던 직원들이 야근 정도 좀 줄여주는 거, 또는 6시에 퇴근할 수 있는 걸 4시에 줄여주는 게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ROI가 나오는 게임이 아닌데, 생성형 AI가 정말 금융을 흔들려면 10명이 있던 지점에서 2명을 대체하고 8명만 넣을 수 있고 나머지는 AI로 정말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게임인데, 아직은 그게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정말 바꿀 수 있을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따져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100% 동감하고요. 다 이 모든 것들이 고객의 가치와 여러 가지가 높이면서 동시에 영속 가능한 여러 가지 은행과 증권과 금융사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ROI 게임으로서 여러 가지 생성 AI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냥 차차 속의 태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물론 이제 컨설팅 회사 계시지만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 시장에 많은 기술들이 소개가 되잖아요. 기술이 소개가 되면 그 기술이 1, 2년 안에 세상을 바꿔놓을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요. 뭐 서점 가면은 관련 서적들이 쏟아집니다. 유튜브 보면 관련 강의들이 넘쳐나고요. 그러다 또 다른 기술이 소개되면 관심이 사라져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술들이 소개되면 그런 기술들이 성숙될 때까지 우리가 준비를 하고 투자를 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우리 시장이 좀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까 뭐 결국 그 질문이 굉장히 부담되신 것 같아요. 누가 승자가 될 것이냐. 결국은 이제 결론은 이렇게 맺으신 것 같아요. 야, 이게 이쪽이냐 저쪽이냐 문제가 아니다. 우리 금융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 있잖아요. 뭐 자산 관리, 상품 개발, 자산 운영, 이런 핵심 역량들을 모듈화 시켜서 레고처럼 어떻게 보면 네이버나 지금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그런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등에 업고 같이 갈 수 있다면은 아마 윈이라는 게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제언을 해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먼산 보고 계시는 부사장님 어떤 생각하세요? 아까 인베디드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만 먼저 첨언을 하고 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저희가 대출 중개를 열심히 오픈했습니다. 금감원 금융위와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근데 저희가 그걸 하면서 느꼈던 바가 뭐냐면, 기존의 금융회사들이 디지털화는 되어 있지만 타 회사들과의 연동 부분이 굉장히 저는 약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올해 이런 중개 플랫폼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수준이 많이 끌어올라와졌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인베디드가 좀 잘 될 그 시장의 범위 뭐 이런 게 잘 될 기회가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가 한 가지 확신을 가지는 건 인베디드란 말은 안 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군데서 이렇게 금융을 파는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좀 전에 생산성이나 이게 파괴적인 혁신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에이전트가 아마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다만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이전트라고 하는 건 결국은 내가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신청을 했으면 내가 신용평가를 돌려가지고 얘를 판단을 해서 넣고 고객한테 통보를 한다고 치면, 그게 지금 시스템화가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안 되어 있으면 제가 평가된 신용 리포트를 받아가지고 항목을 글로 AI가 적어주고 그것을 딴 시스템에 입력하면 승인 프로세스를 타가지고 고객한테 통보하는 걸, 기존에는 이걸 굉장히 많은 인력을 들여서 SI를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사람이 버튼을 눌러줬는데, 에이전트가 만들어지면 상대적으로 그게 이쪽 시스템이 이쪽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넘기고 이쪽 시스템이 이쪽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넘기는 게 상대적으로 쉬워질 겁니다. SI보다는 쉬워지겠지만 그래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에이전트라고 하는 영역들이 차근차근 만들어지면 생산성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게 규제, 아까 말씀드린 규제 부분이 여전히 있게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조직의 리터러시 부분, 내가 어디 부분과 어떤 부분을 어떻게 시너지를 낼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김수현 본부장님, 아까 이제 규제 얘기도 본부장님 잠깐 하셨는데 사실 이제 정부에서 그래 규제하면 다 철폐해 줄게 해도 겁나지 않으세요? 지금 사업자들은 규제 핑계 많이 되거든요. 뭐 할 때마다 규제 때문에 뭐가 안 돼 하는데 막상 다 풀어줘도 겁나시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겁나고요. 근데 어떤 준비를 그래도 하고, 예. 그래도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먼저 요거 하기 전 인베디드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하고 그 얘기 넘어가면, 인베디드 금융이 그 지금 플랫폼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제 계속 이제 MAU가 떨어지고 있는 작은 금융사들에게는 저는 기회라고 보고요. 근데 저희 같이 이제 저희들도 이제 플랫폼이지만 네이버랑 이제 제휴해서 네이버에게도 고객들한테 계좌 개설도 하고 있는데 거래도 할 수 있게 지금 준비도 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고객을 뺏기는 어떻게 보면 생각도 하거든요. 하지만 뭔가 모든 바람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같이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있는데, 예전에도 뭐 아시겠지만 증권플러스나 증권통 같은 데서도 모든 증권사에 같은 공인인증서로 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다 그렇지 않고 거기서 쓰다가 다시 돌아오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은 어떤 금융사든 저희도 어떤 식으로든 고객 관점에서 고객이 필요한 여정에서 고객이 계신 곳에 저희가 찾아간다는 마음을 하게 된다면 또 다른 서비스를 쓰기 위해서 오실 거라고 보고, 저는 이게 승자의 개념이 아니라 인베디드 금융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고, 결국은 그 서비스와 어떤 아까 말씀하신 상품, 영업을 한 다음에 상품을 만들어서 거기에 팔게 되면 AS를 받기 위해서 다시 우리 플랫폼으로 찾아오실 거라고 저는 믿고, 아까 말씀 플랫폼 작은 회사들도 다시 플랫폼이 살아날 수 있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위닝 모델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규제 관점은 뭐 망블리도 그렇고 이제 예전 그 클라우드 있을 때 저희 금융 쪽에서나 좀 계속 좀 발전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IT 직원들은 이제 외부에서 뭐 네이버에서 이렇게 온 직원들도 있다 보면은 아는 게 많아요. 새로운 걸 많이 해봤는데 금융사는 안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돈이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예전에 시스템이나 서비스가 EOD 될 때까지 일단 써요. 왜냐하면 뭔가 바꾸다가 에러가 날까 봐.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인터넷에서 아까 코딩 같은 것들도 생성형 AI로 보조를 많이 받는데 집에서만 애들이 써요. 왜냐면 회사에서 못 쓰거든요, 망불리 때문에. 그래서 물론 명과 암이 있습니다. 당연히 망불리 때문에 이후에 고객 보호가 많이 되고 우리가 안전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생성형 AI 시대가 정말 새로운 시대를 올 거라고 보고, 그 AI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정말 고객 경험을 주고 이제 새로운 어떤 기업이나 어떤 부가가치가 생성이 된다고 본다면, 금융에서는 이거를 좀 금융과 저희 그다음에 정부랑 모든 고객들이 다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완벽히 뭐 풀 수는 없더라도 아까 얘기한처럼 증명을 할 수도 없더라도 그걸 또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또 데이터를 축적하고 또 검증하고 하고, 물론 시간과 돈이 많이 들더라도 이걸 좀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야지 생성형은 안 돼, 아니면은 그래도 고객 보호가 더 중요해라고 계속 회귀되는 순간 우리는 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걱정을 좀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는 중에 부사님도 아까 시스템 통합 얘기를 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기존에 있는 영역을 허물고 고객 관점에서 그러한 이제 아까 레고 얘기도 하셨지만은 뭉쳤다 흩어졌다 하면서 이제 고객 관점 중심으로 모든 영역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또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근데 제가 하나 또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질문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50대 중반인데 사실 금융 서비스 예금을 둘까 투자를 할까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은 고민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판단할 때 기준이 내가 도대체 몇 살까지 살까? 그리고 앞으로 60대, 70대가 됐을 때 내 건강 상태는 어떨까?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의료 데이터와 참 이렇게 금융 데이터가 결합이 되면 제가 50대 중반에 다시 여러 가지 금융 활동을 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제 의료를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사실은 이제 금융 시장 안에서의 데이터 공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제 금융 산업을 넘어서 다른 산업과의 그런 데이터 공유 이런 것도 이제는 좀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굉장히 중요하고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이제 기술 전에 아까 금융의 본질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린 이유가 과연 우리 금융기관들이 이제 지금 갖고 있는 기술 상태에서 충분히 소비자를 제대로 서포트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약간 항상 의문을 갖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대부분 주택담보대출로 이제 돈을 벌고 있고, 사실 뭐 증권사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도 사실 부동산 PF 같은 상품으로 이제 돈을 벌고 있고, 그래서 사실 저는 금융기관들이 항상 우리는 규제 때문에 기술을 도입하지 못해서 뭘 못하고 있어요라고 말씀하실 때 항상 그럼 지금은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라고 좀 여쭤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말 금융기관들이 나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을 때 과연 이것이 나를 위해서 사용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정말 지불 용의를 완벽하게 파악해서 나에게 더 높은 프라이스를 차지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좀 사실 좀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김세훈 본부장님. 네, 잘못 불렀습니다. 제가 김세훈 본부장님께 여쭈었던 게 아니라 박영호 파트너님 열심히 받아 적고 계신데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좀 비슷하지만 다른 의견이 있긴 한데요. 사실 BCG에서 얘기하기에 은행업은 되게 재미가 없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은행들이 지금 PBR이 한국만 0.4가 아니고요. 거의 모든 은행들이 지금 PBR 북밸류 미만으로 지금 거래되는, 저희 용어로는 이제 좀비뱅크라고 표현하는데, 규제가 사실 따지고 보면 금융위기 이후로 한국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이 강하게 돼 있고, 은행이 독일에 있는 은행은 한국에 있는 은행보다 그 비이자 수수료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밖에 못 받는 그런 비즈니스로 전락을 해버리니까 투자자 관점에서는 너무 재미없는 이제 비즈니스로 갔는데, 사실 닭달걀 문제긴 한데요. 그 데이터를 주면 그걸 가지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거 가지고 또 다른 뭐 걸 할 것이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당국도 그렇고 사업자들도 그렇고 좀 긍정적이고 포지티브한 미래로 좀 더 산업도 만들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 이제 은행법상에서 이제 비금융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은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 투자랄지 수익 창출에 대해서 얼마만큼 좀 열어졌느냐를 봤을 때 대표적인 옆 나라인 일본보다도 우리가 너무 많이 닫혀져 있습니다. 의료 데이터랑 금융 데이터가 엮이면 훨씬 더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투자 관점에서든 아니면 노후의 어떤 자산 관리 관점에서든 상상할 수 있는 서비스는 많은데, 사실 데이터를 합치는 것도 어렵고 그걸 가지고 사업하는 것도 지금 막혀 있기 때문에 많이 어렵다고 좀 설명드리고요. 또 그 몇 핀테크 예. 업체를 보니까 그 무료로 유전자 검사를 맞아요. 해줘요. 예, 네. 예. 그래서 왜 갑자기 또 핀테크 업체가 유전자 검사를 하나 생각해봤더니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 50대 중반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저 기업이 언젠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저는 이제 몇 가지 정부 당국도 숙제가 있는데, 한국은 그래도 이제 금융위가 2020년부터 마이데이터를 열심히 달리셨기 때문에 금융 마이데이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체계와 제도를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의료, 공공, 뭐 에너지 다 합쳐지려면 금융이 아닌 이제 다른 부처에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대한 인프라 정리가 필요한데, 사실 금융위보다 다른 정부 부처,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든 여러 가지 부처에 이미 데이터가 잘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마이데이터 산업 내에서 합쳐질지에 대해서는 속도가 좀 많이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와, 특히 의료죠. 의료와 통신과 관련해서는 고속도를 빨리 좀 높여서 금융 마이데이터 수준으로 좀 이렇게 결합이 돼야 금융 플러스 알파에서 또 새로운 산업이 나오는 거고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 지금은 사실 금융 마이데이터로 서비스만 하기 때문에 사업이 없습니다. 산업이 없고요.
네, 금융 플러스 알파의 데이터를 마이데이터 책에서 같이 합쳐준다면 거기서 새로운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아까 망블리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도 이제 망블리 관련해서는 정말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물론 금융위나 금감원이나 여러에서도 이제 망블리 빨리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 주시는데, 지금 망블리가 있어서 사고가 일어날 것 같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저희 BCG 팀의 생각인데요. 뭐냐면 개발자들은 2023년 이후로 챗GPT를 옆에다 안 끼고는 일하지 않아요. 무조건 챗GPT를 옆에다 놓고 개발 코딩하는 게 그냥 관례입니다. 금융사에서는 작업 환경 내에서 챗GPT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이든 어둠의 루트든 분명 집에선가 어디선가 그거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90년대 중반에 마이크로소프트를 해적판으로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 구해서 그 소프트웨어를 쓰는 거랑 마찬가지 행위거든요. 많은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고요. 그 소프트웨어 쓰려면 정당히 엔터프라이즈로 돈을 내고 컴플라이언스 거쳐서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금융은 지금 그게 망블리 이슈로 쉽게 안 되기 때문에 분명 망블리 때문에 사고가 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사실은 앞에 기조 강연하고 이제 두 분 발표를 들었는데 EU 사례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가보면 꼭 사례로 드는 게 EU 사례예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잘 돼 있어요. 규제가 촘촘히 너무 잘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수정 변환해서 가져다 쓰기가 편해서 그러지 않나는 생각. 왜냐면 우리 뭐 의사결정할 때는 아직도 우리는 해외 선진 사례를 봐야 마음이 좀 놓이잖아요. 예. 근데 보면은 유럽은 변변한 빅테크 기업도 없어요. 플랫폼 사업자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공산주의 국가 빼놓고는 자체적인 경쟁력 플랫폼 사업자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밖에 없는데, 그리고 또 뭐 네이버, 카카오도 열심히 AI 쪽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뭐 일 생길 때마다 제도 만들고 규제 손볼 때마다 왜 꼭 EU 규제를 들여다보고 거기서부터 출발점이 돼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우리 지향점은 유럽보다는 미국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 김세훈 본부장님? 네, 뭐 저도 교수님 말씀에 예. 100번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뭐 저희끼리 얘기할 때는 그런 사례를 들어요. 이번이 저희끼리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저희끼리는 저희 뭐 회사나 저희 예, 친구들, 예, 저와 같은 업을 하는 사람들, 저랑 같은 업을 금융에서 디지털이나 IT를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한류가 만들어졌던 문화와 이런 것들, 특히 그러니까 우리에서 이제 세계적인 영화와 세계적인 음악이 나왔던 것들을 다시 돌아보면 우리가 왜 금융했을 때 이유를 봐야 되냐? 우리가 네이버와 카카오도 있고 뭐 토스도 있고 그다음에 미래에셋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열심히 고객들 위해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하고 있고, 우리가 분명히 잘할 수 있는 선도적인 부분이, 저희가 이제 해외에 진출을 해보면, 그래서 해외에 많이 진출했거든요. 우리가 강점이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서비스 만드는 것들이나 여러 가지,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규제나 내부적인 어떤 자체적으로 만든 여러 가지 그 룰들도 굉장히 잘 돼 있고요. 그런 것들이 AI로 잘 타서 고객들에게 좀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 수 있다면 그건 좀 세계로 수출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과 그다음에 그 혜택과 얻어질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수익, 그러니까 나라의 아까 말씀하신 이게 정말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고민을 해서 해 나가면서 그 어떤 할루시네이션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어를 해야지, 이것들이 너무 맹목되면은 아까 뭐 똑같은 말씀 반복드리지만 계속적으로 좀 발전을 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굉장히 그 공감을 하는 것이, 사실은 미국 쪽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 사후 규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다 쓸 만한 게 없어서 편의적으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유럽 쪽 보면 너무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손쉬운 대로 유럽 거를 가져다 쓰면서 그 어떤 중간 지점에서 뭔가를 도출해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떤 그런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낸다면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는 많은 국가들에게 또 상품화시켜서 우리가 또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아까 잠깐 얘기가 나오다 말았는데 독점 얘기가 잠깐 나왔거든요.
사실은 이제 플랫폼 AI 시대, 어떻게 보면 뭐 AI는 지금 뭐 엔비디아가 다 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국내 산업도 들여다보면은 뭐 플랫폼 사업자들 때문에 중소상공인들 다 죽는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독점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학자로서. 근데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카카오가 뭐 꽃 시장의 70-80%를 점유하고 있다. 근데 그건 판만 깔아주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거기서 이제 소매업자들이 올라와서 장사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독점이라는 플랫폼 시대에는, 특히 AI 기반으로 구동되는 플랫폼 시대에는 독점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좀 달리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판 깔아주고 자기도 꽃 팔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판 깔아주고 꽃 파는 거를 갖다 이렇게 지원해 준다면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상거래에 대해서는 예.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고요. 예, 예. 이제 금융 산업으로 봤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의 금융 산업은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시중한 5개 은행들이 어떻게 보면 쿠르노 균형처럼 과점 시장처럼 시장을 이제 나눠서 갖고 있어서 사실상 독점의 위험은 조금 낮지만 또 사후적으로 또 좋은 점은 뭐냐면 금융만큼 정부의 산업 정책이 가장 강력한 분야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금융 산업에 그래서 저는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제 은행 같은 경우 프라이스는 이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퀀티티가 대출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만큼 대출해줄지. 근데 금융 산업만큼 이 프라이스와 퀀티티에 대한 통제가 정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산업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 판이 돌아가는 걸 보고 나중에 정부에서 정리를 해도 좀 늦지 않은 산업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일단 좀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망분리 규제, 클라우드 관련된 규제, 이런 규제들이 다 이제 뭐 우리 사업자들이 원하는 수준에서 이제 해소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좀 급속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규제해야 될 것도 많죠. 최근에 이제 저희 BCL 팀에서 그 4개의 주요 기술이 금융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저희 분석을 좀 했고요. 그 기술에는 이제 클라우드, AI, 그다음 블록체인,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이렇게 이제 4가지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한국은 클라우드 규제와 AI 규제는 규제가 좀 풀려야 돼요. 많이 좀 전향적으로, 뭐 가급적 EU형이 아니라 싱가포르형으로 좀 더 산업적으로 좀 풀려야 되는 게 클라우드와 AI고요. 반대로 플랫폼, 블록체인. 근데 물론 거기서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블록체인이 금융에 미치는 거는 이제 가상자산 거래가 있고요. CBDC 등 여러 가지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가 있고요. 금융에서 추진하는 토크나 STO가 있어요. 이 3가지 중에 가상자산 거래 너무 많이 풀려 있죠. 그건 어떻게 좀 속도 조절 좀 해야 될 것이냐가 중요하고요. 플랫폼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비금융사가 금융을 하는 영역 하나, 두 번째로 금융이 비금융 안에서 금융을 펼치는 인베드 영역, 이 2가지로 볼 때 비금융사가 금융을 하는 영역은 너무 좀 많이 풀려 있긴 하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규제 관련해서도 AI와 클라우드는 좀 더 산업적인 발전 방향으로 좀 많이 풀려야 된다고 좀 보고요. 반대로 얘기해서 플랫폼과 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술이죠. 기술의 영역은 속도 조절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봅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이제 과점을 해서 또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들은 최대한 시장을 조성하는 뭐 정부든 또는 뭐 민간이든 그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대표적인 예가 사실 이제 STO 같은 경우를 저희가 좀 드는데, 재작년에 사실 이제 금융위에서 STO 관련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많은 사업자가 이제 참여를 고민했으나 아직은 좀 지지부진한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STO와 관련해서는 이게 속도전이 좀 필요한 거냐, 플랫폼 산업처럼. 플랫폼 산업은 사실 속도를 빨리빨리 가서 스케일을 넓히고 거기에 어떻게 과점 내진 독점을 해서 거기서 이제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산업인데, SEO 같은 경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하나를 하더라도 좀 규제를 잘 맞추고
제도를 잘 맞추고 그 역량이 되는 비금융 금융사업자들이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단일 상품을 쌓아가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속도가 중요해서 규제를 다 여는 거는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나 사업자 입장에서나 또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입장에서 뭐 좋은 건 아니다라고 조금 갈라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그 인베디드 서비스하고 이제 그 대화형 서비스를 얘기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은 어떻게든 하나의 접점에서 내 모든 생활 관련된 어떤 뭐 그 소비 관련된 의사결정, 금융 관련된 의사결정 편하겠죠. 한 접점을 통해서 간다면. 그러면은 그러한 과정에서 결국에는 어떤 하나의 플랫폼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뭔가 그런 것들을 해소하려고 한다면 결국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냐. 그러니까 저는 금융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아마존도 수년간 천문학적인 적자를 내면서 기존 산업 사회에서 어떤 산업이든 뭐 서너 개 업체가 적당히 시장을 나누어 갖는 그 구도를 가지고 버텨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앞으로 플랫폼 시대는 아마 살아남아서 독점하거나 아니면 죽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일단은 군소업체에도 굉장히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단기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사용자 편의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좀 이렇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여러 금융시장에도 독점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여쭙습니다. 좀 전문가 여러분께. 저는 사실 이제 상상을 잘 많이 해봤는데 네. 제 결론은 금융에서는 독점 안 될 것 같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긴 하고요. 일단 이제 몇 가지를 넘어야 돼요. 정말 생성형 AI가 대화형 어떤 금융 안에서 하나의 핵심 접점으로 작용하고 고객의 글로 다 쏠리느냐. 네. 그러면 상상을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폰이면 시리에 챗GPT 4.0 모델이 이제 다 도입이 된다고 해요. 그럼 시리가 이제 너무 똑똑해지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가 풀리면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시리, 갤럭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빅스비 안에서 금융까지 다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금융이 지금은 사실 스타뱅킹 앱 열어줘 정도는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려면 스타뱅킹 앱 안에서 누구에게 10만 원을 보내줘 까지 말로 하는 시대는 오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다양한 자문을 하거나 다양한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또는 의료 데이터와 금융 데이터를 연결해서 난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내 고민 상담을 들어주는 것까지 실이라는 한 접점, 빅스비라는 한 접점에서는 다 안 될 것 같아요. 뭐냐, 지금의 시리는 약간 멍청하기 때문에 앱을 연결하는 것 정도만 되는 거고, 그게 조금 더 많이 발전된 3년 후 5년 후를 보면 시리 안에서 아주 간편한 송금이든 여러 가지 서비스가 가능할 거고요. 그 시리라는 접점을 통해서 다른 금융사의 여러 플랫폼으로 연결을 시켜줄 것 같아요. 그럼 연결받은 금융 플랫폼에서는 자신들 금융사만의 독자적인 AI 에이전트 모델이 시리랑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학습하고 그 이후의 자문을 펼칠 것 같아요. 그게 KB는 다를 거고요, 토스는 다를 거고요, 미래에셋은 다를 거고요. 각자의 금융회사별로 아주 간편한 금융은 범용적인 핸드셋 업체의 어떤 대화형 금융에서 처리가 되고, 조금 더 복잡한 내용들은 자체 플랫폼에서 어떻게 유려하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할 것이냐. 이제 그 경쟁으로 가는 거지, 모든 게 다 하나로 가지는 않을 것 그러니까 다 같다는 공존할 게 수 그냥 있을 저희 상상입니다.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최근에 또 그 커머스 쪽 보면은 기존 커머스 업체들이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지 아시죠? 최근에 유튜브랑 틱톡을 주목을 하더라고요. 요즘 뭐 MZ 세대는 검색도 OTT 가서 하잖아요. 모든 것을 이제 OTT에서 해결하는데 보내는 시간도 제일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머스 쪽도 OTT랑 손을 잡고 OTT 쪽에서 뭔가가 자꾸 이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금융 쪽에서는 OTT를 어떤 관점에서 좀 보고 있는지 고민해 보신 분이 있으시면은.
제가 말씀을 예, 예. 저를 쳐다보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OTT 산업이라고 하는 게 사용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접점은 맞습니다. 그래서 주목도가 굉장히 높게 되고요. 저희도 뭐 새로운 신기능을 하고 PPL을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반응들을 얻어내게 되고요. 다만 이제 이 OTT 내지는 그러니까 OTT하고 이제 클립 서비스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OTT하고 클립이 영향이 다르고 그 중에서 이제 클립이 숏폼이나 클립 서비스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영향이 좋게 되고요. 다만 이런 것들은 로열티를 꾸준히 쌓아가기는 좀 어려운 형태입니다. 일시적으로 사용자의 관심을 끌어서 인지도를 높이게 되는 거고,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채널을 넘기면서 예전에 TV 보다가 중간에 광고에 눈이 꽂혀서 보는 그런 느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인지도를 높이는 데 굉장히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OTT의 경우에는 사실 금융과 직접적인 연결 관계는 좀 약하고요. 아마 숏폼이나 유튜브 같은 형태, 클립 같은 형태들이 아마도 그 고객과의 접점에서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지금 이제 이 예전과 다르게 사용자들이 제1 채널이 글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예전에는 광고, 동영상이 종착지였다라고 하면 이제 시작점이 되죠. 그럼 거기서 광고, 그다음에 상품, 금융상품 이런 것들을 노출하게 되고, 예전에 비해서 사용자들이 느낌표 표시가 되어 있는 이 상세 정보들을 훨씬 많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사용자들에게, 고객들에게 자기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그리고 좀 이런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AI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본부장님도 많이 해보셨겠지만 이제 RAG, 라그, 레그 뭐 발음은 여러 가지인데 이 레그가 사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거하고 이제 나중에 거기다가 API를 붙여서 에이전트를 만드는 게 사실은 AI에게 거의 전부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인베딩까지 해서 키워드가 3개밖에 없어요. 인베딩, 라그, 그다음에 에이전트, API 이 3개가 단데 비전문가 분들은 이 3개의 개념을 거의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실제로 예제를 들어서 한 땀 한 땀 설명을 했죠. 이렇게 데이터를 긁어와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프롬프트에 넣으시면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고요. 이거를 API를 통해서 이렇게 시스템에다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 교육을 끝난 다음에 아이디어를 만들어 오시면 저희가 망불리 유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제약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레그라고 하는 게 개발자용으로는 너무 잘 동작하는데 일반적인 비즈니스로는 아직까지 법률 정도만 동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많고 짧은 데이터에서, 작은 데이터에서 잡을 찾을 수 있는 영역은 잘 동작을 하는데 많은 데이터를 읽어서 맥락을 파악해야 되는 경우는 아직 잘 동작을 못합니다. 근데 개발이나 법률은 내가 원하는 답이 이렇게 많은 데이터에서 요만큼에 들어있으니까 답을 잘 찾아내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직에서 경험과 기회를 좀 많이 쌓아야 되지 않나. 박 교수님, 지금 부사장님 얘기 다 알아들으세요? 제가 왜 이 질문을 여쭙냐면 AI에 대한 이해도라는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AI가 굉장히 좀 멀리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부사장님은 좀 기술 쪽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반만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기술과 이제 경제를 접목시키는 분야를 연구를 하시니까. 개발을 못해도 하시는 컨셉 자체는 이해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 부분을 그러니까 트랜슬레이트 해주실 누군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교수님의 또 역할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기술 쪽에서 AI와 관련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사실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그죠, 관심은 있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와닿지가 않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제가 저희 회사가 아무래도 이제 금융권 분들하고 비즈니스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금융권의 그 임원분들이 나 이거 이해 못하겠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옆에다가 앉혀놓고 이거는 이해를 못하시면 AI에서 한 발짝도 더 이상 못 나갑니다. 요거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레그, 인베딩, 그다음에 에이전트 API, 그다음에 토큰 요 정도만 요 네다섯 개의 단어만 이해를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실무자들하고 되게 자유롭게 얘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영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쉽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실무자들과 공부를 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절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고, 이제 저도 제가 엔지니어로서 사업하시거나
경영하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걸 꽤 잘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더 이상 설명이 어려워서 이 부분은 그림을 그려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AI가 동작을 하고 여기 핵심 개념입니다. 근데 이 부분까지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그 기업의 AI 비전을 고민하시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은 듣는 사람 몫이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한 시간이 이제 10여 분 정도 남았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두서없이 굉장히 오늘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이제 정리하면서 각자 오늘 좀 이렇게 우리 토론도 정리해주고 못다 하신 얘기라든가 또 조금 더 하실 얘기가 있으면 해주실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옆에 계신 우리 교수님부터 네.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저는 그 2015년 핀테크 각자 한 3분 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그 핀테크 활성화 대책 나오고 이제 2016년 초기 핀테크 대표님들을 거의 대부분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간편 송금의 비밥 리퍼블리카, 그다음에 P2P 업체 대표님들, 그다음에 크라우드 펀딩 대표님들, 로보 어드바이저 대표님들을 다 인터뷰해서 이제 프로젝트 보고서를 썼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지금 금융권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은행 라이센스를 받은 토스 비밥 리퍼블리카 정도이고요. 나머지는 생각보다 그렇게 금융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작은 플레이어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금융 산업은 이 라이센스라는 깊은 경제적 해자 속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우리가 10년간 핀테크 활성화를 외쳐왔지만 정말 우리 금융 혁신이나 영향력을 어떻게 미쳤을까를 좀 돌이켜보면 생각보다 유의미하진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이 생성형 AI 붐을 통한 또 AI 전반의 기술을 금융권에 확산시키기 위한 이러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자리에 불러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박영호 파트너님. 저는 좀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하고 발제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저희 이제 BCG 팀에서는 1년에 2번씩 그 전 세계 저희가 이제 50개 국가 100개 오피스가 있고 각각의 오피스별로 사실 이제 금융을 담당하는 저와 같은 이제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학술대회처럼 그 1년에 2번씩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네 국가의 시중은행 1위랑은 어떤 프로젝트를 해? 또는 당신네 국가의 유니콘 핀텍이랑은 어떤 프로젝트를 해? 예를 들면 싱가포르의 뭐 DBS와 프로젝트를 하는 파트너가 저에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제가 한국에 있는 많은 고객사들 또 이제 금융지주사들 은행들과 했던 프로젝트를 폴란드에 있는 파트너들에게 이제 소개하기도 합니다. 2015년 정도까지는 사실 이제 저희가 더 많이 물어봤어요. 유럽에 특히 뭐 미국에 도대체 고객 경험 혁신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런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유럽의 PSD2는 어떤 식으로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고 근데 이제 점점 바뀌더니 작년 올해에 이제 참여를 저희가 했는데 저희 BCG 서울 금융팀의 총평이 좀 재미없다. 이제 뭐냐 우리가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예를 들면 한국의 인전은 어떻게 수익성을 내면서 고객 혁신을 하고 있어? 또는 그들과 경쟁하는 시중은행과 금융그룹 그리고 증권사들은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MTS를 만들어내고 뱅킹 서비스를 1000만 이상 만들어내? 또 거기에 어떻게 비금융 플랫폼을 붙여? 그래서 질문을 하도 많이 받아서 좀 재미없고 좀 이제 그만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많은 볼멘 소리들이 금융 소비자 사이드에서도 그리고 뭐 언론에서도 그리고 경쟁 사이드에서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까다로운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핀테크는 핀테크 나름대로 그리고 금융사들은 금융사 나름대로 엄청나게 빨리 달리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에서 쳐다보는 사례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속도와 그런 채찍으로 계속 간다면 그래도 한국 금융의 그 금융 플랫폼의 좀 미래는 밝다라고 좀 느껴지긴 하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술들을 여타의 여러 가지 규제적 또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외국에 수출하는 모델이 좀 잘 안 만들어집니다.
또는 한국 시장이 가지고 있는 시장 규모의 한계 때문에 애당초에 기획하고 사업을 랜딩하는 그 역할상에서 한국 시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회사들이 많이 그 랜딩 단계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균형적으로 또 투자를 잘 해줘서 좀 가져갈 것이냐라는 게 상당히 앞으로는 더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제가 최근에 K핀테크 30이라는 이제 금융위에서 추진을 하는 한국에서 유망한 핀테크 업체들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선발하는 과정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대체적으로 그 흐름에 맞게끔 지금 한국에 있는 핀테크들도 금융사들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 5년 전, 7년 전에는 대개는 리테일 사이드 그리고 이제 고객 접점 사이드에서 혁신들, 고객 경험 혁신 중심으로 어떻게 플랫폼을 잘 만들고 고객을 잘 확보할 것이냐를 해결하려는 핀테크들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조금 B2B 사이드의 금융 또는 AI를 활용해서 백단의 금융 보안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금융 등으로 핀테크 그리고 금융기업의 기술 발전이 조금은 더 구조적인 측면으로 많이 가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사실 고무적인 게 토스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일본에 가서 토스를 갑자기 런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이 금융 보안 기술을 아주 잘 빌드해서 사스형으로 잘 만들면 일본에 팔 수 있고요, 동남아에 팔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또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혁신을 촉발하고 오늘 같은 이런 계기에서 그런 것들이 더 나아갈 수 있게끔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이승배 네이버페이 부사장님 그리고 김세훈 미래에셋증권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볼 텐데요. 금융감독원장님 이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금융감독원에 바란다. 3분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꼭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일단 오늘 기술적인 용어를 남발해서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린 다음에 이 규제나 그 망불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젠 AI가 일반적인 AI하고 그러니까 넓은 의미 AI의 아주 작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머지 부분은 얘가 뭘 할 수 있다가 상당 부분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젠 AI는 얘가 뭘 할 수 있다가 정의가 안 돼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얘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이 손이 가는 그죠. 그러니까 이쪽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반쯤 만들어진 레고라고 하면 여기는 진짜 그 작은 블럭의 무한정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영역이야말로 조직의 모든 역량이 동원이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퀘스천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얘가 여태까지 잘한다라고 하는 거 한 가지 확실하게 된 건 코드는 기가 막히게 짭니다. 근데 그 외에는 아직까지 퀘스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로 이제 이 망불리나 규제에 관련된 내용을 하겠는데, 저도 규제를 완전히 없애자라는 얘기는 절대 할 생각이 없는데, 기존의 그러니까 우리 젠 AI 나오기 전에 LLM이 나오기 전에 망불리 규제에 대해서 업계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면 방향은 다 똑같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난 여기까지 열었으면 좋겠어, 난 여기까지 열었으면 좋겠어, 난 여기까지 열었으면 좋겠어가 있었는데, 이 젠 AI가 나오고 나서 엊그저께도 제가 업계 사람분들하고 여의도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가야 되라고 하는데 4명이 전부 다 다른 얘기라고요. 합의를 이루질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기존의 망불리하고 다르게 이 LLM 혹은 젠 AI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열어줘야 되고 들어와야 되냐 나가야 되냐 무슨 데이터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통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조차도 업계 사람들도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큰 원칙부터 좁혀나가면서 컨센서스를 이루어야 되고요. 그 부분이 좀 빨리 진행이 안 되면 이게, 왜냐하면 정도의 차이만 있으면 자 모여서 투표해가지고 여기서 정리합시다가 되는데 방향성 자체가 전부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컨센서스가 빨리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냥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업계와 죄송한 표현이 마땅치 않은데 규제 당국과 금융 당국, 감독 당국들이 많이 좀 얘기를 해서 방향성을 빨리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세훈 금융감독원장에게 이건 바란다. 네, 금융감독원이 이제 아까 뭐 말씀도 하셨는데 그 마이데이터나 뭐 데이터 전문기관 도입 등이나 결합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참여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얘기하려고 잘한다고 칭찬하고 이런 거지만 그건 정말 잘하고 있고 제가 좀 크게 저희 쪽에 발전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조금 저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뭔가 규제를 이렇게 아까 말씀 포지티브 방식이 아니라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실히 좀 그냥 좀 대승적으로 좀 결정을 한번 하는 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샌드박스 신청하고 요거를 한 다음에 이거는 맞고 이거는 네가 알아서 해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건승적으로 할까 좀 모아서 한번 얘기를 듣고 한번 논의하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아까 뭐 말씀드린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생성형도 중요하지만 고객들에게 이거를 자꾸 너무 생성형의 화려함에 빠져서 기술을 너무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 업계 사람들도 이걸 너무 조바심 나시죠? 위에서 AI 빨리 서비스 내라라고 하면 저도 조바심 나고 고객들한테 그래서 우리만 좋차고 서비스를 내지 말고요. 정말 고객들이 뭘 원하고 고객 페인 포인트를 다시 한번 이 AI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해 보면요. 작지만 정말 고객한테 밸류 있는 서비스가 나올 거고 그거를 유지하게 되면 하려면 금융 감독 당국들도 요거를 풀어줘야겠다. 고객들이 잘 쓰고 계시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더 잘해야 될 것 같은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시장에 지금 다양한 기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만은 기술 중심의 접근이 아니라 이렇게 기술에 의한 변화가 빠를 때일수록 우리는 좀 더 고객의 욕구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좋겠다. 결국 뭐 AI도 플랫폼도 고객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같은 입장에서 우리 정부도 사업자들에게 맞춤형 규제를 통해서 사업자들이 뭔가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규제도 뭐 사후 규제를 통해서 또 충분한 책임을 질 수 있다면 그만큼 길을 열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결국에 화두는 맞춤형인 것 같아요. 사업자에게도 맞춤형 규제가 필요하고 우리 고객들에게 또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고요. 자, 오늘 그 AI 시대와 금융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진행해 봤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박영우 보스턴 컨설팅그룹 파트너, 이승배 네이버페이 기술총괄 부사장, 김세훈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플랫폼 본부장 네 분께 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연세대학교 박균이었고요. 이상으로 주어진 시간 동안 많은 내용을 나눈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토론을 이끌어주신 좌장을 맡아주신 박희준 교수님께도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를 포함한 정책들의 다양한 제언을 정말 열띤 토론을 통해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좌장님들 그리고 패널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쉽지만 이렇게 오늘 준비한 모든 순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한 좋은 주제로 문화금융리포트 2024를 위해서 강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AI 시대와 금융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문화금융 리포트 2024는 금융 서비스의 현재와 미래를 모색하고 디지털 혁신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심층적으로 진단해 보는 자리였습니다. 금융산업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해법을 찾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귀한 시간 내어 본 행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문화일보가 주최한 문화금융 리포트 2024는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년에도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